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하게 됐었는가, 그리고 세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133페이지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프린트는 1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요것으로서 이제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전히 끝마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린트 16페이지에 본다고 한다면, 자, 2번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 곳곳을 점령하다. 도대체 어떻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1번의 아프리카에서의 충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발 제국주의 국가에 해당됐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 곳곳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당시에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군비를 키우면서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차지했었던 식민지를 뺏어오려고 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민지들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경에서는 리빙스턴, 스탠리의 탐험이 있었습니다. 즉, 솔직히 이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떤 소신이 있어가지고서 가거나 그 지역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탐험은 약간 좀 선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당시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의 땅은 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이쪽에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울창한 정글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쉽게 건너가기란 쉽지 않았었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유럽인들이 한 번도 걸리지 못했었던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런 열병 같은 것들은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 외에 유럽인들이 전혀 이제 겪어보지 못했었던 생물들, 독충들, 그 다음에 독사,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곳이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이런 것이 너무 무서웠었던 유럽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였었던 곳이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뚫고 나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심만으로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탐험가였었죠. 선교사였었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부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 흑인 노예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부 지역에 대한 탐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북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잠깐 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가가지고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사실상 거의 종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백인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쯤에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을 하러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었어요. 리빙스턴이 이제 갑자기 실종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이 리빙스턴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를 구하기 위한 그런 탐험대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인 출신에 해당됐었던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였었던 사람이었는데, 리빙스턴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바로 약 같은 것을 줬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리빙스턴은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탐사를 스탠리와 같이 하다가
중간에 스탠리는 다시 돌아가고 리빙스턴은 계속해서 탐사를 더 나가다가 그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바로 굉장히 미지의 세계였었거든요. 독충과 그 다음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열병이 우글거리는 아주 무서운 최악의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기를 사람이 뚫고 나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탐험했었던 리빙스턴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대로 따라 올라가 가지고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내륙 지역을 정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앞서서는 선교를,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앞서서는 그리스도교의 선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서 나간다고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아예 정복을 해버리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으니, 이런 형태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확장은 바로 당시 유행했었던 제국주의적인 확장의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로서 정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리빙스턴과 스탠리는 탐험을 했고, 그리고 이 탐험 과정 중에서 풍부한 자원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어떤 해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금덩어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이 해변에 막 널려 있고 뭐 이런 데도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귀군속들의 중요성 같은 걸 잘 몰랐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군대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탐험을 했던 그 길로 군대가 계속해서 정복을 해 나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은 빠른 속도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잠식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로 많은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벨기에라고 하는 건 나라가 예전에 한번 독립했었던 나라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 벨기에가 갑작스럽게 아프리카의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부분에다가 벨기에의 영토다라고 하면서 콩고 사유지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종단 정책이라든가 횡단 정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프랑스라든가 영국과 같은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프리카 땅을 두고서 기존에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할 줄은 알았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아프리카의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라고 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즉 베를린에 모여 가지고서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을 이때 당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에게 그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아프리카를 분할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여기 보이다시피 유난히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봤을 때 뭔가 쫙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곳이 되게 많이 있죠. 국경선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런 직선 반경에 따라 가지고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 지역을 점령했었던 제국주의 국가가 그 지역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국경선을 다 거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국경선이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어떤 민족은 어떤 한 지역에는 너무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 중에서도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민족들이 한 국경선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민족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 둘 다 있는데, 근데 이 국경선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프리카 지역이 독립이 되고 나선 바로 아프리카 내부에서 바로 이 민족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바로 그 내전인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바로 이 아프리카의 내전과 그 다음에 발전되지 못했었던 그 단초를 마련했던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를 아예 완벽하게 만들었었던 원죄는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에게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층이 있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그런 과정 중에서 베를린 회의를 매겼지만 당시에 영국의 종단 정책에 의거해서 이 영국의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바로 카이로까지,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쭉 하고 점령하던 군대가 당시에 프랑스의 횡단 정책에 의해서 바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알제리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점령 군대와 같이 중간에 만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른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양쪽은 당시에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되긴 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양보를 하는 바람에 바로 일단은 일단락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벨기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콩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수시로 자기네들의 힘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나중에 흑인 노예들이 다시 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구성하는 곳이 있어요.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 이곳과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의 밑에 있었던 흑인들의 왕국, 심지어는 이제 이집트까지 잠깐 점령해 가지고서 흑인 파라오까지 배출했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독립은 유지했어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탈리아의 지구주의 군대가 침공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열강들에게서부터 독립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빼놓고는 나머지 땅 전부 다는 다 유럽 열강에게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 아프리카는 정말 처참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16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충돌을 보면은 먼저 배경에서는 19세기 중엽 빈칸에 적혔습니다. 리빙스턴과 스탠리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아프리카 탐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부한 귀금속과 그 다음에 광물 자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눈이 뒤집혔었던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이제 진출에 전부 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이 탐험한 길로 바로 이 군대가 내륙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 베를린 회의,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베를린 회의에서는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이제 벨기에가 콩고 지역을 자기네들이 장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반발하는 과정 중에서 열강들끼리 바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제국주의 열강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으니 그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에게 선정권을 주면서 아프리카 분할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돼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파쇼다 사건. 이 파쇼다 사건은 여러분들 교과서 133페이지에 그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질 뻔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양보로 해서 끝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 식민지를 두고서 열강들끼리 언제든지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진출 밑줄 쫙. 이 다음 줄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다시피 라이베리아 빈칸에 적혔습니다. 라이베리아, 두 번째 에티오피아, 혹은 에디오피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곳을 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다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아시아의 분할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포르투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는 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기보다는
무역의 중점지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자기네들의 식민 도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동양과 서양이 교역하는 중간재 역할로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 활동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점령을 하기 위한 점령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차 바로 이 제국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게 됨에 따라 당시에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계 지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인도는 좀 빼놓긴 했네요. 자,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인도부터 먼저 진출합니다. 영국은 인도를 진출해 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무굴 제국을 사실상 멸망을 시켜요. 처음에는 유명무실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아예 멸망까지 시켜버렸는데 이 영국은 인도를 진출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뭘 재배하게 만들었었냐면 바로 옷감의 재료라 볼 수 있었던 면화를 재배하게 합니다. 왜냐? 영국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면 옷감을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면 옷감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면화, 즉 목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목화를 많이 대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곳이고 거기가 바로 인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도 지역에다 거대한 목화 농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에서 막대하게 생산됐었던 많은 옷감들은 영국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다가도 다 판매를 했는데 그리고도 남는 것들은 전부 다 인도에다가 강제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도에 인건비가 싸다고 하지만 기계로 만든 것이 더 싸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더 싸겠습니까? 당연히 기계로 만든 것이 더 싸겠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보다는 기계로 만든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고울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 안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강력한 면방지 수공업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국은 바로 이 인도의 수공업 산업을 완전히 다 말려 죽입니다. 값싼 자기네들의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면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가지고서 그래서 싼 값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인도의 수공업을 통한 바로 면 제품을 전부 다 면제품 공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말레이 연방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이제 말레이 반도인데 이 말레이 연방 근처를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 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서양에서부터 동양으로 건너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중요한 통로라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무역의 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영국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아예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니까 바로 이제 이쪽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면 되겠죠. 인도네시아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차 대신에 많이 먹기 시작을 하게 됐었던 커피와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아주 환장을 하고서 찾게 됐었던 그런 향신료 중에 하나인 사탕 이런 것들을 바로 대규모로 재배해 가지고서 이것을 유럽에다 팔고 거기에 나온 모든 이익들을 네덜란드 본국이 먹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에 바로 이제 식민지 무역 같은 것을 시행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커피와 사탕수수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을 강요했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베트남,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요. 이 말레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차지했었지만은 당시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당시에 베트남 지역에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응우엔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 옆에 있었던 캄보디아까지 같이 먹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식민지적인 그런 통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식민지인들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을 같이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평양 지역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쯤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곳을, 이 동남아시아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었던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찾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옆에 있었던 뉴질랜드도 같이 찾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영국이 너무 많이 점령하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당시에 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죄수들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그 죄수들을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민으로서 보내가지고서 개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자, 독일의 경우에는 바로 뒤늦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없어요. 그런 땅이 없어요. 왜? 이제 진짜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를 그래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찾다가 남태평양 지역, 이쪽 지역 근처에 바로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간신히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 지역은 바로 독일의 영토다라고 딱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의 경우에는 좀 이제 약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하와이 왕국이 있었는데 이 하와이 왕국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척 하다가 하와이의 국왕이 당시에 미국의 그런 경제적 침략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바로 미국인들의 그 지역에, 하와이 지역에 있었던 미국인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바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예 하와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와이는 미국의 여러 개의 주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괌 지역을 차지해가지고서 그 지역을 역시 미국의 영토로 삼아버렸고, 그 다음에 당시 여기가 이제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사실 에스파냐가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스파냐의 통치가 너무 짜증났었던 필리핀의 독립투사들은 이른바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필리핀 지역으로 진출을 원했었던 미국인들은 조금씩 이 독립투사들을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점차 이 독립투사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졌던 에스파냐가 미국인과 같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에스파냐를 확실하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필리핀들은 자기네들이 독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 필리핀을 에스파냐에게서부터 뺏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삼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들은 바로 이 미국인들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았다 볼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 미국이 필리핀인들이 제대로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는 명목으로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점차 독립을 조금씩 독립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당시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밀약이 있었죠. 바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고 하는 그런 조약.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일본은 필리핀의 영유권을 일본에게서부터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일본은 조선의 영유권을 바로 이 미국에게 보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분할. 첫 번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서는 초기 빈칸에 적겠습니다. 상업활동. 자, 19세기에 들어서 실질적인 지배 시도가 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동감 1번 인도 진출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뭐를 많이 재배했다고 했었죠? 인도에서 바로 면화 혹은 목화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면화 재배 및 면직물 수입 강요. 그 다음에 인도 면직물 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동감 2번 말레이 연방 수립 동남아시아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것과 관련돼서 영국과 인도의 면직물 수출 비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세 번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와 그 다음에 사탕수수 재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자,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을 포함시켜가지고서 식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태평양 지역 침략에서는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바로 동그라미 1번,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점령하고 동그라미 2번, 뉴질랜드까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남태평양의 섬 지역을 지배하면서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지역을 독일의 식민지로 삼아버렸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미국의 주로 삼아버리고 괌 지역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필리핀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사모아 섬을 두고서 영국과 이제 독일과 같이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젠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이 강력해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어떻게 자신들의 국가의 위신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들, 영국의 그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런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각화가 되게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가 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한 군데 빼놓은 데가 있어요. 어딜 빼놨느냐? 바로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